qu'il est impossible de voler ou de noyer. 그는 금고에서 티아라를 꺼내 스톡홀름 시내를 가로질러 가져간 후 릭스브론 다리 위에 서서 얼음장 같은 발트해 수면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스웨덴 왕조 역사상 가장 우아했던 진주 티아라 중 하나인 크리스티나 공주 티아라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왕실과 가까웠던 젊은 남자가 왜 그토록 무의미하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문과 사실을 분리하고 그 운명적인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티아라가 정말 바닷속으로 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티아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세기 중반 베르나도테 왕조가 통치하던 스웨덴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스웨덴에게는 비교적 역사가 짧았던 군주제가 유럽 무대에서 그 권위와 화려함을 확립하고자 애쓰던 시기였습니다. 오스카르 2세 국왕과 그의 왕비인 조피아 폰 나사우는 이 새롭고 계몽적이면서도 엄격한 군주 스타일의 전형이었습니다. 스톡홀름의 궁정은 파리나 빈의 과시적인 사치를 좇기보다는 절제되고 스칸디나비아적인 우아함을 선호했습니다. 조피아 왕비는 탁월한 지성과 깊은 신앙심,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취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크고 화려한 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품위와 지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왕비에게는 특별한 장신구가 필요했습니다. 부를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고귀함을 속삭이는 그런 보석 말입니다. 새로운 티아라 주문은 단순히 의례적인 필요성을 넘어 소유자의 개성과 스웨덴 궁정의 미학을 반영하는 상징을 창조하는 행위였습니다. 선택은 스톡홀름에서 품질과 정교함의 대명사였던 궁정 보석상 리브하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위엄과 귀족적인 절제 사이에 미묘한 경계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면서도 오랜 공식 행사 동안 왕비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장신구를 만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티아라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주인이 아니라 조화로운 보완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자연의 조화와 순수함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복잡한 꽃무늬와 역사적인 암시가 유행하던 시기에 리브하겐은 간결하고 거의 건축적인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보석 대신 가장 고귀한 두 가지 재료, 즉 다이아몬드와 해수 진주의 완벽한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순수함과 지혜의 상징인 진주는 조피아 왕비의 성격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캐럿을 좇기보다 완벽한 형태를 향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주 하나하나가 손으로 엄선되었고 다이아몬드의 반짝임 하나하나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진주의 부드러운 광채를 돋보이게 하는데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눈을 부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혹시키기 위해 고안된 티아라였습니다. 현명한 왕비를 위한 우아한 장신구이자 스칸디나비아 보석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 티아라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거대함이 아니라 그 가벼움이었습니다. 위압적인 위엄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중한 제국의 티아라들과는 달리 이 장신구는 마치 달빛과 아침 이슬로 엮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아함이 속삭임으로 말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티아라를 손에 들 수 있었다면 그 기만적인 가벼움, 금속의 차가움, 그리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엄선된 해수 진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바로크 진주가 아니라 완벽하게 둥글고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운 중간 크기의 진주 12개였습니다. 리브하겐 보석상 장인들은 진주 알갱이 하나하나가 마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동일한 따뜻한 빛을 지닌 이 조화로운 앙상블을 구성하기 위해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부드럽고 우유빛 광채는 조피아 왕비의 순수함과 귀족적인 품위를 상징하는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진주의 조화는 옛날 방식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 무늬로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광채를 위해 컴퓨터로 57개의 면을 계산하여 만들어진 현대적인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것들은 손으로 가공된 올드마인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면들은 약간 비대칭적이었고 그 비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따뜻한 영혼을 부여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이런 보석들은 차가운 불빛으로 눈을 부시게 하는 대신 부드럽고 무지개빛 불꽃을 뿜어내며 착용자 주위에 떨리는 거의 마법 같은 후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티아라는 수직 요소들이 엄격하면서도 우아한 리듬으로 교차하는 섬세한 프렌치 스타일 또는 빛 모양이었습니다. 백금이나 은도금된 금으로 만들어진 거의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틀 위에 진주가 박힌 얇은 첨탑들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팝의 기법으로 다이아몬드가 빽빽이 박힌 더 짧은 광선 형태의 장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가벼움과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마치 얼어붙은 분수줄기나 얼음 왕관의 톱니바퀴를 연상시켰습니다. 보석 세공사의 솜씨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각 진주는 너무나 섬세하게 고정되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했습니다. 각 다이아몬드는 놀라운 정밀도로 아주 작은 자체 난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교한 문양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그것은 당대 보석 공학의 승리였습니다. 티아라의 무게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몇 시간이고 착용할 수 있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머리에 얹으면 티아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압박감을 주기는커녕 마치 착용자의 모습을 완성하는 왕관 같았습니다. 차가운 틀은 피부에 거의 닿지 않았고 귀한 보석들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주는 어두운 머리카락 위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다이아몬드는 스톡홀름 궁정의 무도회장에 켜진 수백 개의 촛불에서 나오는 모든 빗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절제되고 고귀하며 내면의 빛으로 가득 찬 착용자 개성의 연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로 빛나는 스톡홀름 왕궁을 상상해 보십시오. 19세기 중반 릭스다그 개원을 축하하는 성대한 리셉션이 열립니다. 귀족들의 낮은 대화 소리, 비단 드레스의 바스락거림, 외국 대사들의 제복에 달린 훈장들의 조용한 달그락거림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모두의 시선은 왕실 부부의 등장을 기다리며 정문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주의 모든 장신구, 모든 의상 디테일은 현미경으로 검토되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윽고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스카르 2세 국왕과 그의 옆에 조피아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엄격하면서도 화려한 짙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위엄과 고귀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모든 시선은 의상이 아니라 그녀의 머리에 고정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고 화려한 장신구 대신 그녀의 머리 모양을 완성한 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가볍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구조물은 화려함으로 압도하지 않고 마치 떠다니는 듯 부드럽고 비현실적인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리브 하겐이 만든 티아라는 권력과 부에 대한 요란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정의 사치스러움이라는 교향곡 속에서 순수하고 높은 음표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신구는 단순한 물건이기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조피아 왕비 이미지의 마지막 코드이자 그녀의 본질, 즉 진주에 구현된 지혜와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왕실의 품위를 물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티아라를 착용한 것이 아니라 티아라와 하나가 되어 궁정에 완벽하고 완성된 자신의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절제된 귀족적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홀 안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감탄의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화려한 보석에 익숙했던 귀부인들은 새로운 장신구의 우아함과 대담한 단순함에 놀랐습니다. 남자들, 특히 외국 외교관들은 이것을 단순한 보석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에서 새로운 스웨덴 궁정의 보석 선언을 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흠잡을 데 없는 취향을 가졌으며 과시적인 사치가 필요 없는 궁정의 선원이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열광적인 묘사가 실렸지만 진정한 반향은 바로 그날 저녁 촛불의 반짝임과 상류층의 속삭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티아라는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만큼이나 영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것은 조피아 왕비의 소유이기를 멈추고 스웨덴 군주제 보물고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역사 속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조피아 왕비가 서거한 후 티아라의 역사는 공식적인 길을 걸어 직계 상속자에게로 넘어가 주요 보물괴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방식으로 흐르며 그 장신구에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통치 가문이 아닌 왕비의 막내 아들 오스카르 왕자에게 그리고 다시 그의 딸 엘사에게 전해졌습니다. 103년이라는 놀라운 세월을 살았던 엘사 베르나도테는 수십 년 동안 이 보물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조카 딸 크리스티나 공주의 데모가 되어 이 티아라가 바로 그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 공주 크리스티나의 21번째 생일이었던 1964년에 이 장신구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호화로운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승계 규칙상 가장 유명한 왕실 보석을 물려받을 수 없었던 가족의 넷째 딸인 어린 공주에게 데모가 준 티아라는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위해 지급된 공적인 왕실 휘장이 아니라 그녀만의 개인적인 다이아데마였습니다. 이 선물은 세대의 계승, 가족 역사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여성에서 여성으로 전해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티아라는 순식간에 크리스티나 공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다이아데마를 소유했던 언니들과 달리 크리스티나에게 이 진주 티아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성은 그들 사이에 특별하고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가 이 장신구를 착용하고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티아라를 착용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자신의 장을 써 내려가며 그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티아라는 스웨덴 군주제의 모든 중요한 행사에서 공주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의 언니들의 결혼식에서 국빈 방문시 그리고 공식 초상화 속에서 티아라는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무대는 매년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스톡홀름 필하모니의 스포트라이트와 시청의 블루홀의 웅장함 속에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들 사이에서도 크리스티나의 소박하고 우아한 티아라는 결코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아하고 절제되었으며 품위로 가득 찬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구현체였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는 특별한 예술 감각으로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진주가 조화로운 분위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는 종종 진주 목걸이, 귀걸이, 팔찌로 티아라를 보완하여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장신구는 그녀에게 박물관 유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그녀 자신의 스타일, 그녀의 왕실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크리스티나 공주의 이미지는 이 부드러운 진주의 광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데모와 위대한 증조 할머니 조피아 왕비와 연결해주는 부적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티아라를 착용할 때마다 가족의 역사에 닿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티아라는 시대의 변화, 세대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보았고 베르나도테 가문의 승리와 개인적인 비극에 침묵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이 걸작을 세상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1년 12월 또 다른 노벨 연회에서였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는 늘 그랬듯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사랑하는 티아라는 카메라 불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누구도 이것이 작별 인사일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장신구의 황금기가 가장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나 그것이 가족 유물에서 유령으로 사라진 아름다움에 대한 전설로 변모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빛과 진주의 순수함 뒤에는 항상 인간의 열정이 숨겨져 있으며 이 티아라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그림자, 그 어두운 면은 고대의 음모나 궁정의 음모가 아니라 진부하지만 그만큼이나 파괴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이 그림자의 이름은 공주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남편 토르드 마그누손이 가족의 친구로 여겼던 19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 아니라 손님으로 그들의 집에 들어왔고 점차 신뢰를 얻어 스톡홀름 궁전 맞은편 그들의 아파트에 혼자 남겨질 정도였습니다. 생각이 짧은 그 순진한 신뢰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아파트에 남게 된 청년은 찾아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공주 개인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금고를 열고 가치 있는 물건 몇 개를 꺼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왕녀의 증조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아쿠아마린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오래된 황금 커프스 단추,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왕이 선물한 팔찌였습니다. 그는 이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넘겼고 안타깝게도 공주 부부는 도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행동은 대담함을 낳는 법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음을 확신한 도둑은 가장 큰 한탕을 계획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와 토르드 마그누손이 궁전으로 견학을 떠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얼마나 쓰디쓴 아이러니인지요. 그는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진주 티아라였습니다. 컬렉션의 핵심이자 공주 개인사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티아라를 훔쳐 사라졌고 그 뒤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그토록 상징적인 장신구의 분실은 거의 즉시 감지되었습니다. 경찰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고 범인은 곧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처음 보석들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리고 다시 티아라를 가지러 돌아왔는지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티아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의사당 뒤편 릭스브론 다리를 지나 파티에 가는 길에 그저 티아라를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서로 확인된 사실들은 끝나고 소문과 의문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덜 가치 있는 물건들은 팔고 가장 귀한 것은 그렇게 무의미한 방식으로 파괴했을까요? 범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는 수많은 가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눈에 띄는 물건을 소지한 채 붙잡힐까봐 공황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침묵을 요구한 진짜 구매자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 행동 뒤에는 어떤 개인적이고 뒤틀린 복수심이 숨어 있었을까요? 도둑의 증언에 기반을 둔 공식적인 버전은 티아라가 발트해 바닥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범인의 말에 불과합니다. 아름답지만 증거 없는 신화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보석 감정가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그 걸작이 은밀하게 팔렸거나 보석들이 해체되어 영원히 그 역사적인 형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한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고 전설을 파괴한 그 사람의 비밀과 거짓말의 장막 아래 묻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의 자백 소식은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충격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티아라는 단순히 도난당하여 찾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령으로 변했고 성공의 가능성이 매 시간마다 사라져가는 절망적인 수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신구 시대의 종말은 경매장의 고요함 속에서나 고귀한 유산의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톡홀름의 차가운 하늘 아래 다리 위에서 한 무의미하고 잔인한 행동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를 지배했던 분위기는 분노와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스웨덴 전역은 그러한 파괴 행위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 역사의 한 부분을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범인이 지목한 장소로 즉시 잠수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장면은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발트해의 물, 구조선의 보트들, 그리고 해안에서의 긴장된 기다림. 잠수부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매번 그의 부정적인 손짓은 또 하나의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 작전이 아니라 작별의 의식이었습니다. 수색의 매 시간마다 희망 없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왕조의 변화, 그리고 여러 시대를 거쳐온 티아라는 스톡홀름 운하의 흐린 물속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온 나라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티나 공주와 왕실뿐만 아니라 스웨덴 전체 문화에 대한 상실이었습니다. 이 장신구를 감상하고 사진 찍고 역사를 연구할 수 있었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티아라는 그림자 속의 삶에 접어들었습니다. 티아라는 호박빵과 같은 전설적이고 잃어버린 보물의 범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이제 두 가지 고통스러운 버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수백 년 후 우연한 보물 사냥꾼을 기다리며 바다 밑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실용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로 도둑이 거짓말을 했고 티아라는 암시장에 은밀히 팔려 그 유명한 출처를 숨기기 위해 보석과 금속으로 해체되는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든 여러 세대의 기억을 담고 있던 하나의 완전한 예술품은 그 존재를 마감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올라오고 경찰이 수색 사건을 종결했을 때 티아라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사라짐의 순간에 티아라의 역설적인 두 번째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티아라는 경매장의 벨벳 쿠션 위나 박물관의 진열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무대로의 귀환은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했습니다. 티아라는 전설로 보석 예술사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돌아온 것입니다. 티아라를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한 사건은 바로 그 상실 자체였습니다. 이전에는 소수의 감정가들에게만 알려졌던 티아라의 사진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가 가장 아끼던 장신구를 착용한 모든 사진은 이제 확대경 아래서 분석되었고 감탄뿐만 아니라 상실의 쓰라린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아라는 수십 편의 기사, 다큐멘터리 영화, 사라진 보물에 관한 팟캐스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령은 잡지 페이지와 인터넷 포럼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며 열광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운명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티아라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절제된 우아함, 가문의 계승, 스칸디나비아의 품위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취약성, 배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문화적 상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이야기는 사교계 기사에서 비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범죄 드라마로 변모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신뢰, 가치, 영원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서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비극적인 명성이 티아라의 가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티아라가 공주의 금괴에 있을 때 그 가치는 감정세계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상의 가치는 세계 유수의 경매사들의 추측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왕 소피아로부터 드라마틱한 실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가진 이 장신구가 크리스티나 경매나 소더비 경매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치열한 입찰 전쟁을 유발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미스터리와 범죄가 얽힌 출처는 가장 비싼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티아라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로 답 없는 영원한 질문으로 다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빛 속에서가 아니라 바다 깊은 곳의 어둠 속이나 개인 수집가의 은밀한 장소에서 불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놀랍게도 티아라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탐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티아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동시에 간단하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모든 곳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공공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티아라의 관리자는 국립박물관도 벨벳 진열장에 있는 개인 소장가도 아닙니다. 티아라의 새롭고 마지막 관리자는 오래된 사진, 경찰 보고서,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엮인 영원 그 자체입니다. 티아라는 살아있는 장신구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 전설적인 역사 유물이라는 최상위 리그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연회에 착용할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학자, 보석 전문가, 그리고 범죄학자들을 위한 연구 대상이자 유령입니다. 현재 티아라의 위상은 수천 장의 이미지와 그 운명에 대한 끝없는 논쟁 속에 구체화된 상징으로서의 위상입니다. 티아라는 더 이상 스웨덴 왕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티아라는 아름다움과 배신에 대한 쓰디쓴 교훈적인 이야기로서 세계 문화에 속합니다. 오늘날 티아라의 가상 가치를 평가하려 한다면 물질적인 기반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의 완벽한 해수 진주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희귀성입니다. 역사와 부드럽고 생생한 빛의 유희 때문에 수집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오래된 커팅 다이아몬드는 상당한 가치를 더합니다. 왕실 보석상인 리브하겐의 작품은 품질과 역사적 진정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 가치의 토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형의 요소들에서 비롯됩니다. 여왕 소피아부터 크리스티나 공주까지 이어진 완벽하고 문서화된 가계도는 세계 주요 박물관과 수집가들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값비싼 마지막 장 앞에선 빛을 잃습니다. 스캔들, 사라진 미스터리, 상실의 드라마. 바로 이것이 티아라를 매우 값비싼 물건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유물로 탈바꿈시키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티아라의 가격은 캐럿이 아닌 신문 헤드라인, 잠수부의 작업시간, 그리고 배신당한 신뢰의 쓰라림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나 공주의 티아라는 정말 바다에 던져졌을까요? 아니면 은밀히 팔려 잔인하게 해체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결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조화로 소피아 여왕의 취향을 구현하며 만들어진 걸작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원형 그대로의 특정 예술 작품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위대한 보석 장신구는 결코 캐럿의 합과 금속의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연대기 작가입니다. 크리스티나 공주의 티아라는 100년에 걸친 스웨덴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노벨 만찬의 촛불빛을 흡수했고 왕실 결혼식의 카메라 플래시를 반사했으며 고귀한 소유자들의 따뜻한 피부를 느끼다가 결국 배신자의 차가운 소나기를 경험했습니다. 티아라는 왕실의 위엄과 가족의 사랑부터 저열한 탐욕과 무의미한 파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열정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존재입니다. 티아라의 이야기는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여왕, 사랑하는 대모, 우아한 공주, 그리고 한순간에 돈을 줬다가 영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파괴한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티아라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그 사람은 티아라의 이름을 영원히 연보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아름답지만 주로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졌던 티아라는 세계적인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 공주에게서 티아라를 빼앗았지만 아름다움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랑과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상기물로 전 세계에 선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빛나는 티아라의 물리적인 광채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금괴 보관될 필요가 없어진 티아라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걸작은 결국 보물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설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훔칠 수도 물속에 가라앉힐 수도 없는 빛입니다.